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상을 휩쓸었다. 물질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최소한 그렇게 믿고 살았다. 내 삶은 완벽하게 계산된 동선처럼 빈틈없이 돌아갔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7시에는 정확히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8시에는 내 사무실로 향했다. 일주일에 2번은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했고 주말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펜트하우스의 미니멀한 공간에 나를 가뒀다. 내 삶에는 오직 일, 그리고 나 자신만 존재했다. 그래서일까? 내 삶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가끔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여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20살, 30살, 그 무렵에 나는 연애도 하고 사랑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은 사업의 확장과 내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사라져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건물의 하중을 계산하는 것이 더 쉬웠다. 타인의 손을 잡는 것보다 내 도면에 선을 긋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그 완벽한 질서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서는 내게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2명의 아이가 들어섰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인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내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과 웅장한 가구들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아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의 시선은 곧장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은 순수하고 동시에 낯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아이가 먼저 용기를 냈다. 작은 손으로 여자아이의 손을 꽉 잡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견고한 세계를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아빠. 두 아이가 동시에 나를 향해 외쳤다. 아빠. 그 단어는 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기는커녕 내 삶에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두 아이의 아빠라니, 이 황당하고 기괴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용감했고 여자아이는 부끄러운 듯 오빠의 등 뒤에 숨었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사무실 안, 그들의 존재는 거대한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 균열 속으로 30년 동안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내 삶의 완벽한 질서는 이미 깨져버렸다. 두 아이는 마침내 내 앞에 섰다. 남자아이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여자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툭 건드렸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차가운 펜트하우스, 차가운 사무실, 차가운 내 삶에 갑자기 2개의 작은 태양이 떠오른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아빠를 찾아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 해결될 거라니 무엇이 해결된다는 말인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건 비밀이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대체 무엇인가? 내 삶은 고요했다. 완벽한 고요함은 종종 그 자체로 소음이 된다. 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 펜트하우스는 건축 잡지에 실릴 만큼 미니멀했지만 그건 단지 내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도 거실에 놓인 화분도 없었다. 나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감정의 짐처럼 느껴졌다. 딱 필요한 만큼의 물건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그리고 나 혼자. 가끔 청소 아주머니가 오실 때 외에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침대 시트는 언제나 팽팽했고 먼지 한 톨 없었다. 내 삶이 곧 내 집이었다. 두 아이는 그 차가운 질서 속으로 굴러들어온 작은 돌멩이였다. 그들의 이름은 민준과 민서, 남자아이가 민준이었고 여자아이가 민서였다. 아이들이 내 사무실로 찾아온 후 나는 그들을 내 집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비서는 내게 호텔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의 원인을 내 눈앞에 두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에 아이들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뒹구는 장난감,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쿠션, 부엌 식탁에 놓인 그림들. 그들의 존재는 내게 낯설고 불편했다.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한 번도 어린아이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종종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색한 침묵을 견뎌야 했다. 배고프지 않니? 내가 겨우 건넨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여전히 내게서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마치 내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포크와 나이프를 서툴게 사용했고 민서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에는 익숙했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는 법은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나는 늘 비싼 맞춤 정장만을 입어왔다. 아이들의 옷을 고르는 일은 내게 새로운 미적 감각을 요구했다. 민주는 로봇이 그려진 티셔츠를 좋아했고 민서는 반짝이는 공주 드레스를 원했다. 나는 그들의 취향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디자이너가 만든 비싼 옷들만 골라왔을 뿐이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익숙하지 않은 침대,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다. 민서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억지로 잠든 척했다. 나는 그들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숨소리가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조금씩 채우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내주었고 그들은 조용히 먹었다. 민주는 내가 출근할 때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고 민서는 내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내가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쫓았다. 나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싸움이라니. 내 인생의 싸움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다. 선생님은 민준이 다른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놀렸을 때 참지 못하고 싸웠다고 했다. 나는 민준의 작은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엄마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닌 그들의 진짜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 속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군지, 왜 그들의 엄마가 되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과거를 마주보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내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줄 열쇠였다. 나는 내 삶의 빈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다. 두 아이가 나에게 건넨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내게 남은 단서는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 한지수. 나는 가장 먼저 두 아이가 살던 곳을 찾아갔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조용하고 착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들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애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의 3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가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한지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일한 지인, 그녀의 대학 동기인 김민정 씨를 만났다. 민정 씨는 카페에서 나를 마주하자마자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지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찾아와 돈을 요구할 줄 알았다. 아니면 최소한 나를 비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내가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나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정 씨는 나에게 한지수의 유품을 담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몇 권의 낡은 책과 마른 꼬리피 들어있는 작은 수첩, 그리고 얇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7년 3월 15일, 뉴욕. 그를 만났다.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고독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다. 그래서였을까? 그 밤은 찰나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8년 전 뉴욕에서의 출장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 나는 사업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독한 외로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바에서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지만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밤의 공기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 아이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게 연락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성공한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가 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힘들 때마다 그녀는 일기장에 내 이름을 썼다. 하지만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두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가. 내가 없어도 그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들을 부탁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필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그녀의 유언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 심장이 아파왔다. 나는 그녀가 남긴 아이들을 내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소중한 선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줄 기회를 남겨준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앞에 놓인 아이들, 그들의 미소, 그들의 작은 손, 그것들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를 털어내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내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일기장을 덮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성공한 건축가 K1 서코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의 아빠였다. 그 사실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텅 빈 내 삶을 채워줄 빛과 같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나는 내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했다. 아이들에게는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내 오랜 친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연락했다. 그는 내게 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냐며 농담했지만 내 설명을 듣고는 진지해졌다. 석호야, 네가 직접 아이들 방을 설계하는 게 어때? 그게 가장 진심이 담긴 공간이 될 거야. 그의 제안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밤새도록 아이들의 방을 위한 도면을 그렸다. 로봇을 좋아하는 민준을 위해 우주선 모양의 침대를 디자인했고,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민서를 위해 천장에 별이 빛나는 조명을 설치했다. 내 손에서 나온 선들은 더 이상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내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 30분, 나는 더 이상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위해 우유와 시리얼을 준비했다. 민주는 내가 부어준 시리얼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투정했고, 민서는 숟가락을 떨어뜨려 온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들의 서투른 모습은 내게 사랑스러웠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은 작고 따뜻했고 민서의 손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30년 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온기였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 나는 한 번도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었다. 놀이터의 철봉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그들의 순수함에 감탄했다. 나는 민준과 함께 미끄럼틀을 탔고 민서와 함께 그네를 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솜씨 좋게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민주는 내가 만든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고 민서는 내게 아빠,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성공한 건축가라는 칭찬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아빠라는 단어는 나에게 가장 값진 칭찬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민주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고 민서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작은 숨소리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그녀의 유언이 내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두 아이를 남겨주어서 나는 이제 그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내게 익숙해졌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가족,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사업을 물려주고 은퇴한 분이었다. 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내 삶에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은 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석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회사 명예도 생각해야지.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격분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내 자식이고 나는 그들의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네가 어떻게 확신해?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나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나 자신을 보았다. 감정 없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이미 그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는 나를 만나지 않았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콘서코 사장이 사생아를 데려왔대. 그동안 여자도 안 만나더니 알고 보니 숨겨둔 자식이 있었나 봐. 나는 그런 시선을 무시했다. 하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그런 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그의 작은 눈에 슬픔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힘들지 않아. 아빠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민주는 나를 꽉 껴안았다. 그 작은 포옹은 나에게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상당 부분 맡기고 나는 온전히 아이들의 삶에 집중했다. 나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졌고 함께 숙제를 했다. 민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녀의 그림에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민주는 로봇 조립에 열중했는데 나는 그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로봇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고 나는 늘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나는 민준과 민서에게 그들의 엄마, 한지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아빠를 정말 사랑했구나. 민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필요했을까? 중요한 건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가 남겨준 사랑의 흔적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한지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작은 비석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무덤 앞에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가 남겨준 두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 고독한 건축가 권석호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였다. 나의 삶의 빈 공간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시선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이었으니까. 나는 아이들의 엄마, 한지수의 흔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남긴 일기장과 유품들은 마치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았다. 나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는지, 그녀의 일기장에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그녀만의 세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일했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내가 뉴욕 출장에서 만났던 그 밤 이후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 아이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힘든 결정의 기로에 섰다고 했다. 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일 거야. 그의 삶은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 나의 존재는 그의 삶에 흠집을 낼 뿐이야. 그녀는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다. 그녀는 내게 연락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처음 말을 하고 처음 학교에 간 날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기록들은 모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의 작은 균열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삶의 큰 균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유일한 지인, 민정 씨를 다시 찾아갔다. 민정 씨는
그녀의 일기장에는 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의 고독한 눈을 보며 그녀는 당신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녀는 당신의 삶의 동화가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그래도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보호해 주려 했어요. 그녀는 당신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정 씨의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나를 보호해 주려 했다니 나는 그녀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떠올렸다. 나의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 유언은 나에게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이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내 과거를 당당하게 마주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내게 두 아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엄마의 사랑과 함께 내가 두 아이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나를 시험하듯 흔들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아이들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민준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어떤 분이 아이들의 친척이라고 하시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곧이어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한 명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다. 당신이 내 누나를 죽인 놈이지. 내 조카들을 볼모로 뭘 하려는 속셈이야. 그의 거친 말에 민준과 민서는 내 등 뒤로 숨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나는 남자의 말을 차분하게 반박하며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당신의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남자는 비웃었다. 무서워. 당신이 우리 조카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친부 행세를 한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나는 한지수 씨의 일기장과 유품들을 보여주며 내가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오직 나를 누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나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들과 내가 함께한 시간을 보여주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집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의 그림과 장난감이 가득 찬 방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나를 경계했다. 남자는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려갈 겁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겨우 아이들을 되찾았는데 다시 그들을 잃어야 한다니. 나는 그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여주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때였다. 민서가 내 등 뒤에서 나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줘요. 민준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맞아요. 아빠는 엄마가 남긴 일기장도 읽어줬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대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사랑할 겁니다. 나의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을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조금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내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외삼촌 가족을 만난 후 나는 내 삶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세상의 시선에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회사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부사장과 팀장들에게 위임했고 나는 주 3일만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내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사장의 모습에 신선함을 느꼈다. 나는 내가 살던 펜트하우스를 팔기로 했다. 그 집은 나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차갑고 낯선 곳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원했다.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당에 있는 2층 집을 샀다. 마당에는 민준이와 민서가 좋아하는 꽃을 심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내 결정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나의 아버지는 격분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성공한 건축가라는 사람이 마당 있는 촌집에 산다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는 내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는 나의 선택이 비이성적이고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건물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내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시는 대신 아이들의 방에서 그들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했는데 나는 그와 함께 밤마다 연습했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는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를 해냈다. 민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녀에게 화구 세트를 사주었고 그녀의 그림을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건축가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빠였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들은 내게 사랑과 행복을 돌려주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의 외삼촌 가족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당신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내게 사과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나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다. 아침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준이는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옆에 앉아 로봇 조립에 열중했고, 민서가 그린 그림들은 거실 벽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집은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한 건축가 권석호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와 민서의 아빠였다. 회사에서는 나를 찾는 전화가 줄었고, 대신 아빠, 우리 오늘 놀이터 갈래? 라는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목소리에 기꺼이 응했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렸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처럼 웃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민준이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였다. 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로봇 조립을 함께 해주었고, 그가 고민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나를 보며 아빠, 우리 아빠라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깨달았다. 민서는 내게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마다 나를 껴안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엄마, 한지수 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내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이와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따뜻함. 나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내게 이토록 소중한 두 아이를 남겨주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빈 공간을 사랑과 행복으로 채웠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이 내가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나보다 키가 커졌고, 민서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는 화가 지망생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내 삶은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전히 건축을 했다. 하지만 나의 건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건물을 지었다.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었다. 나의 건물들은 모두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준이와 민서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민준이는 내게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서는 내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나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내게 말했다. 아빠,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유언을 다시 떠올렸다. 내 아이들을 부탁해요. 나는 그녀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을까? 나는 그녀가 남겨준 두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그들은 내게 좋은 자식들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들은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빈 공간을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으로 채웠다.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매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다. 내 이름은 권석호. 올해 40살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건축가라고 부른다. 내 회사는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고